자, 앞에 그 강의의 목적이나 이런 거 들으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형별 결산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 거냐면 결산의 총 그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결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 그 일들은 이제 뒤에서 내용이 나올 거고, 이건 진짜 제일 큰 숲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산이 들어가기 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의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산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내용 설명하는 게 앞에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유형별 결산 방식 이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개인하고 법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그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처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개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국가가 생각하는 그 소득에서 어떻게 신고될지를 좀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법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격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보이지가 않죠. 인격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인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필요에 있어서 그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번호라고 하는 거면 법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번호를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근데 법인 등록번호가 있을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법인 등록번호의 구조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무슨 몇 자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주민등록번호의 등록 체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인과 법인의 인격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격이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해요.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법인과 대표는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여기 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법인에서 대표라는 거는 물론 이거는 뭐 세법이나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상법에서는 그 대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대신 일해주는 위촉의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성격보다는 위촉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거 구분 안 하죠. 급여 받으면 뭘로 주신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기본적으로 대표 개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정을 할게요. 매출이 1억이에요. 기타 경비가 0.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익이 얼마냐면 0.5가 이익이 되죠. 근데 법인인 경우엔 여기 뭐가 하나 추가될 거냐면 급여가 추가될 거죠. 본인의 급여가 이 남은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세금은 없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뭐냐면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법인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익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개인인 경우에는 똑같죠? 1억이죠? 경비가 0.5억이죠? 개인의 급여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급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였을 때 이익은 얼마냐? 0.5억. 자, 그럼 궁극적으로 세율이 다른가? 물론 이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거기 안에 있는 다양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세율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서 계산하는 거죠? 대표자는 급여를 받았을 때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내용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
어떤 거다? 개인은 법인과 기본적으로 다른 주체이다. 개인은 내가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급여소득을 개인에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법인 경우에는 내가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소득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는 법인의 비용을 구성한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내용이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습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과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 계산 방식이 개인은 열거주의, 법인은 포괄주의.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인 경우에는 열거주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소득이든 과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해요. 자, 법인은 포괄주의라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법인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을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옛날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이제 말 되는 걸로 하면 이제 미술품 같은 게 대표적인데 미술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은 개인주의에서는 비과세예요, 현재. 왜냐면 비과세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거돼 있는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법인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요. 미술품을 사고 파는 걸로 이득이 있으면 그걸 열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실제로 났으니까 무조건 과세하는 포괄주의 형태로 과세하게끔 돼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일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형태는 뭐죠?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법인은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소득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장을 하죠. 하지만 개인은 이 사업소득 외에 대한 소득을 별도로 기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법인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 근로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근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당해연도에 근로를 한 내역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소득이 있고 뭐냐면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근로소득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기장의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결산을 볼 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통장을 우리가 받아서 입력을 해봤어. 해봤는데 대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어. 이거를 사업소득 그 기장할 때 소득으로 잡아야 되냐? 이 논지를 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근로소득은 이 사람의 사업소득에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열거주의 형태로 소득 계산을 하게끔 돼 있다. 자,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로로 일을 못하지만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이 법인의 인격체가 일하는 금액,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다 포함해서 금액을 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법인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돈을 주었다.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그 돈을 준 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득을 갖고 오게 되죠. 이걸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산이 증가된 행위 모든 것들은 다 포괄주의 개념에 따라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소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득의 계산 방식의 개인과 법인의 기본적인 차이예요. 자, 두 번째, 추계. 추계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추계가 뭐냐면 입증할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너가 있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근데 추계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추계가 뭐냐면 매출은 그냥 우리가 신고하든 신고하지 않든 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매출은 전체 다 소득으로 잡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빼게 되냐면 비용을 빼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국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매출은 내가 일어난 모든 행위를 다 적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모든 신고를, 매출은 내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액수를 다 매출값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비용은 좀 다르죠. 비용은 너가 입증해.
너가 나간 거를 입증하라는 개념이에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뭘 가져오게 되죠? 매출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겠죠? 근데 비용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 효과가 되는데 내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는 이 부분은 다 너 드러나는 만큼 다 내야 되는데 비용은 입증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기본 로직 세팅 값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도저히 이 비용을 계산하지 못할 만큼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추계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추계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내용이 다른데 자, 기본적으로 추계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추계라는 건 뭐냐면 네가 신고 못해?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금액만 넣어줄게. 그 금액만큼 내가 비율을 만들어줄게가 추계예요. 그러니까 추계는 기본적으로 신고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계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봤을 때 얘가 비용으로 도저히 비용값을 안 내.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비용이 아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추계 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세무서에서 최소한 인정해줘야 될 인정 비율을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신고의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너가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라면 또는 너무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장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 단순경비율로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너가 그런 단계는 벗어났는데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왜 이거 장부도 준비 안 해놨어? 그래도 기준 경비율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단순 경비율은 율이 높아요. 율이 높다는 건 뭐야?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득률이 한 20%, 18%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나오는데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경비는 무조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독특한데 전자상거래 같은 의류 전자상거래는 보통 이걸 동대문 시장에서 사입해 갖고 와서 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 그 물건을 가져간 값을 한 달에 한번 통화를 해서 계산해요. 어떻게 하냐면 뭐 11월 달에 내가 이 사람이 사간 게 뭐 100만 원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너 세금계산서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을 넣고 세금계산서를 떼줘요. 원래 불법이에요.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떼줘야 돼. 근데 만약에 간이가 되고 만약에 단순경비율이면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전자상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보세요.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내가 비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인정해 주는 게 있어.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우린 이해 차원에서 추계라는 게 가능하다. 자, 근데 법인은 그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차이야.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이거 결산 강의잖아요. 추계면 뭐예요? 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 자료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뭘 따져봐야 돼요? 이 업체가 추계면 고객한테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산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물론 추계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되면 결산했는데 소득이 추계 계산하는 것보다 낮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극히 미미해요. 특히 처음에 시작하는 회사는 증빙 갖고 올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럼 만약에 추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었으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한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게 의미 없는 숫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계로 계산하게끔 돼 있다. 근데 통장 자료를 달라고 그래. 뭐 할 수는 있지. 한번 해보고 할 수는 있겠죠. 다 넣었어. 해봤더니 추계 방식이 더 유리하네?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장부가 있으면 추계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추계를 만약에 사용하겠다고 해놨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 개인이 추계 신고를 해야 할지 추계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추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